저는 대한민국의 정당인이고 정치인입니다. 현재 17개 시도 도지사 중에서 가장 젊은 도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혁명하겠다고 하다가 학교를 2번 제적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1980년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혁명의 시대, 즉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는 시민들이 권리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 혁명의 시대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우리가 법과 제도로 그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정당인과 정치인이 뭐냐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 터인데, 도지사 되고 나서 저한테 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치가예요? 행정가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정치인.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예, 그러셨군요. 정치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행정가라고 혹시 대답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과 정치라는 데서 우리 사회가 조금 이렇게 다른 그 직업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봐서 직업 공무원에 임용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즉 우리가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수는, 그리고 또 한 길은 주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되어서 공직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직업을 공무원으로 가지고 있는 분, 행정 전문 직업 공무원들과 선출을 통해서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과정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공공행정을 통해서 자기가 직업적 자기의 소망과 직업적 자기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굳이 대별되는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자꾸 하냐면, 왜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냐면, 정치는 뭔가 좀 안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뭔가 자기 지지자들을 긁어모아야 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막 이렇게 배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꾸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혐오감은 사실은 조장된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주권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선출해서 결정해내는 것을 폄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직접 선출해서 뭐도 결정하는 일을 사람들은 퍼퓰리즘이라고 욕을 하면서, 현명한 자들의 어떤 전문가와 현명한 자들에 의한 결정 방식이 주권자들의 민주주의적 선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정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미 그 기득권 질서 내에서 사회적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중의 참여를 통한 그 결정은 퍼퓰리즘이나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선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첫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든 정치를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신 출세하고 현고 학생, 제사 지방 쓰죠. 보통 관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현고 학생이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관직에 나가서 5급 이상 되면 그 관직을 씁니다, 지방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고 학생이라고, 죽고 나서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이라는 그 지방 문구를 하나 좀 떼는 것이 오랫동안 관료사회, 우리 조선시대로부터의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개인적인 야망과 입신 출세의 수단으로 쓰고, 다만 그들은 공적 가치를 입으로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이 불신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기심을 공적인 질서와 공적인 윤리에 의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윤 동기와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혐오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와 정당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정치의식이 저는 오염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우선 첫째 단락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의 나라로 빨리 가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나라. 지방자치의 나라로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정학과 학생들도 많을 텐데 지방자치 제도는 옛날에 나라의 주인은 누구였죠? 임금이었죠, 그죠? 예전에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인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나라를 잘 하늘이 내린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를 잘 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왕에 집중화된 권력을 갖고 국가라는 형태를 이렇게 이끌었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조선시대 500년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이전에는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이 별로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27명의 왕비를 뒀던 이유는 그분이 특별한 다른 이유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호족 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족 국가들의 연합, 지방의 사또와 관리를 임명했던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그 조선시대 지나고 나서 한참 뒤 일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관료가 지배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선시대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을에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 마을에서 자기들의 질서와 규율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약속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비용을 걷어서 청소도 하고 마을 또랑도 홍수나면 치우고 마을 소 달구지 갈 만한 길도 같이 공동 노역을 통해서 자기 치역을 꾸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는데 국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임금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국민과 임금의 백성은 아닙니다. 원래의 우리의 존재는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땅 위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땅 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뿐인데,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그 땅 위의 사람들로부터 유인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내, 나 군대 가, 전쟁해, 나라를 위해서 죽어, 쟤 죽여. 사람들은 가장 극악한 살인행위마저도 사실은 국가의 명령에 의한 살인행위는 전쟁으로서, 전쟁의 영웅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전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족과 국가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이념입니다. 이념과 국가와 종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인류사에서 끔찍한 집단적 폭력 행위로서의 전쟁을 성립시켰습니다. 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국가의 중앙 집중화된 국가체제로는 한 국가가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나라의 주인은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가 거대해진 국가 권력 앞에서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시장 분수실에 가면 동네에 자기가 살다가 버스가 좀 늦게 와요.
버스가 어떨 때는 안 와. 그럼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청에다 막 전화를 하죠. 열받으면 시청에다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시청 공무원들이 삐딱하게 제대로 답도 안 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시장실로 문차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시장 군수실은 그래서 언제든지 발로 문차고 들어옵니다. 도지사실은 어떠느냐. 시장 군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넓은 범위니까요. 충청남도는 210만 명의 도민이 있고 15개 시, 군이 있습니다. 205개의 읍면동이 있고 5,40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도지사는 어떠냐? 도지사가 왜 나 안 만나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도지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한번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줄래요? 하다가 미루다가 잘 안 잡히면 참다가 한 번은 와서 항의를 하러들 들어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왜 나 안 만나주냐고 항의하는 사람 봤습니까? 국가 권력은 사실상은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은 자기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체적인 요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시집장가 가고 내가 갓난아이가 컸을 때 나는 내 집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의 어린이집을 갖고 싶어. 어린이집 버스가 내 집 앞까지 와서 아이를 실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 마을에 살기 때문에 한 2-3km 읍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어린이 버스가 안 들어온대요. 그럼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출근하거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이를 안고서 매번 어린이집에 데려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공공행정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돈을 더 주고 어린이집에다가 우리의 실어가는 그것만큼 내가 돈 더 줄게요 하고 시장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이 있어요. 시장 거래는 돈 놓고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비용 지출하고. 이것이 시장 거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 이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자, 이 필요로, 이 생활상의 필요에 입각해서 내 생활의 일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공공적인 수요, 개인이 돈으로 지출하기는 좀 어려운 공공적 수요에 대해서 그것을 잘 공급하라고 있는 게 지방정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 군이 이 공간 내에서는 생활자치 공간 내에서 땅의 사람들이 개인이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의 비용 지출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적 서비스를 공급하라고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 내에서 그 시민들은 지방정부에게 자기의 어떤 새로운 권리들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거나 그것이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1991년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도에 단체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국가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재 수준은 아들, 딸 내외가 결혼해서 분가는 했으나 밥 먹고 김장 담글 때는 모두 엄마 아빠 집에 와서 다 모여 사는 구조입니다. 자기의 자율권과 자기 책임성이 전혀 없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직선으로 뽑아놨지만 그러나 운영은 국가가 다 기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나한테 권한 더 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내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왜 5년 임기 끝날 때쯤은 인기가 막 확 떨어지고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모든 선거 때마다 모든 곳에서 다 대통령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 안 되는 것도 대통령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동네에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동네 홀대 받았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선거 때의 주요 이슈로 삼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 내의 현안과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고 CEO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장한테 모두 연대부증 다 맡아서 거기다가 연대부증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 비전을 놓고 국가 업무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우리가 땅에 있는 5천만 명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지, 상수도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도시가스를 어떻게 넣어줄 것인지, 광케이블망을 어떻게 깔아서 정보통신대를 만들 것인지, 이것을 국가가 뭘 해달라고 국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 답을 줘야 합니다. 국가의 장기적 비전. 거시경제정책의 문제 속에서 산업경제정책에 있어서 외교통상정책에 있어서 더 넓은 시장의 세계화된 시장 내에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의 경제 영토 전쟁 내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경제적 부를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거시경제를 내야 합니다. 이 국가적인 과제는 아이고 저 영남이 어떤지 호남이 어떤지 충청도가 어떤지 강원도가 어떤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분가한 아들 내외의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시군은 생활주민자치 영역에서 생활주민자치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공간으로서 시군은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해 왔었던 시군구의 통폐합 문제는 저는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군구의 통폐합의 논의는 그놈의 자잘한 그 조그만한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228개 만들어가지고 너무 행정효율이 낭비가 크다. 일정한 인구 규모로 좀 통폐합을 해서 좀 규모 조정을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의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인의 비용으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공공행정적 생활의 수요들을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단위는 역사적인 어떤 경험의 축적이기도 하고 경제적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단위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두부 못 자르듯이 인구로 나누겠다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단위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그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겁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아무리가 큰들 다람쥐나 코끼리 세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를 가지고 이것을 절단을 하겠다면 저 들판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일정한 규격으로 다 잘라가지고 나누겠다는 발상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지방자치 기초단위는 생활의 주민자치에 근거해서 더 그 주민의 직접성과 참여성이 보장되는 단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지역의 여론에서 아이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지역 발전을 좀 꾀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담론을 얼른 더 크게 장악해버립니다. 선거 공간 내에서. 이 선거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주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임금님이기 때문에 선거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투표가 임금님의 결재투장이란 말이죠. 이 결재투장을 찍는 이 선거 공간 내에서 판단이 저놈을 내어쳐라, 저놈을 살려라 라고 하는 이 선거 공간 내에서의 민심과 여론을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재를 받아내느냐가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정치인들은 그 민심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자인 그 국민으로부터 결재를 얻어내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쉽게 선거 공간 내에서 연설을 하려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남이요. 우리 한 학교 동문이잖아. 우리 고향도 같잖아. 집안도 같고. 지난번에 네 어려울 때 내가 술도 밥도 사고 했잖아. 이 인간적인 연고주의를 가지고 정치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정치를 할 때 가장 쉽게 사람들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 선거 공간의 결재 내용의 수준이 떨어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국가의 주권자가 정말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이 지역 현실에 대해서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래버리면 아이 저놈들이 우리 홀대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주의에 기반해서 정치와 선거공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안 되고 다 유실돼 버리는 그런 소화기관처럼 선거공간이 효과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지역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주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선거와 정치를 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또 뭐예요? 저는 빨갱이라고 이거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불과 60년 전에 수백만의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북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내 편을 지지를 끌어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사람이 왜 이북 편을 들을까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논리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왜 대한민국을 이북에 갖다 바쳐요? 안보라고 하는 이 논리는 또 다른 형태로 좀 발전해야 합니다. 전쟁 시기와 그 적대적인 폭력의 시기 때 그 가졌던 원한을 가지고서 오늘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정치를 해버리면 오늘의 대한민국 문제는 그걸로 안 풀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정책은 이 분단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놓고 차기 견해를 좀 얘기해야 합니다. 왜 상대를 자꾸 종북적발이라고 욕을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안보와 낡은 이념을 가지고서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의 낡은 서로 간의 원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전을 하고 자꾸 자기 편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현실의 대한민국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리면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원한을 가지고 또 패싸움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전진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선거공간 내에서는 굉장히 연설하기가 쉬워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단위의 지도자가 되겠던 분이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통적인 안보와 이념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가지고서 현실의 정치와 선거와 자기 지지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국가로 가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작은 단위의 기초 단위에서 생활에 부응하는 생활의 기초 단위의 정부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과정에 매번에 이 선거 공간 내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결재를 얻어낼 것이냐를 놓고 제 얘기를 하다가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저를 위해서 지금 중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좀 옆으로 설까봐. 근데 자, 이제 이 전통적인 이 선거 공간의 담론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주민자치 공간 내로 다시 돌아오면 이 주민자치 공간 내에서 우리 지역 홀대받았어, 저 사람 이념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기초 단위 내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여론들과 선거 공간 내에서 결재도장이 형성되느냐의 문제를 잘 관리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기초 단위의 인위적인 통폐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저는 적합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꼭 좀 필요한 것은 시도 통폐합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국가의 업무가 있고 땅 위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공공행정적 수위에 부응하는 시군구가 있다면 시도는 어떤 업무 하라고 있는 게 시도입니까? 논리적으로 치면 해당 시군의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좀 더 광역적인 행정 수요를 좀 해결해 보자. 예를 들면
춘천시에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농공단지에 물을 대야 되는 것은, 이 춘천시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 저 소해강댐이 좀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이? 거기도 춘천시입니까? 예. 그럼 우리 동네 얘기로 해야 되겠네. 저 대천 해수욕장 앞에 보령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관창 산업단지인데 그 산업단지에 가면은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일반 상소동물로서 공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값이 많이 비싸죠. 이 공업용수는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저쪽 충북의 대청댐으로부터 좀 걸러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만의 호를 막아서 공업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산호, 삽교, 성문호, 간화로 이런 호에서. 자, 이런 해당 시군에서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광역적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광역행정단위가 필요한 건데 그 광역행정 수요를 핵심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국가는 국방과 안보와 외교의 문제가 국가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광역행정적 수요는 뭡니까? 사실은 경제적 행위와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광역적 수요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치안적 요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력범죄의 수사와 광역 수사대의 마치 FBI처럼 이런 범죄 수사를 빼놓고 나머지 차 좀 빼주세요, 교통신호 지켜주세요, 방범을 돌고 생활치안을 감당하는 문제는 사실상 시군에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좀도둑이 극성을 부린다. 그럼 시장님이 그거 얼른 반응 안 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압박감보다도 조금 덜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직접 선출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주권자로부터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그분들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로부터 자리가 성립되는 사람들이 얼른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안, 생활 치안 문제들도 역시 시장 교수님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는 그럼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느냐?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이 고민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지방현행 지방자치법상에는 광역 도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국가의 위임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달하고 현장에서 관리 좀 하고 감독 좀 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됩니다. 광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필요성은 저는 광역 경제권의 범위로 시도가 저는 자기 역할을 특정 지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선 시절처럼 조선시대처럼 도지사는 관찰사입니다. 관찰사가 다른 표로 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잘하나 못하나.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임금님께 얼른 상소문 올려가지고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다음번에 할 때 얘를 잘라야 되겠어요. 뭐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업무는 이제 사실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님이 아니라 선출하는 주민이 주권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안 맞는 일입니다. 광역도는 그럼 뭘 할 거냐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통폐합의 과정을 저는 오히려 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역행정단위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안보도 아니고 외교국방도 아니고 생활치안이나 생활주민 행정서비스도 아닌 그 광역행정적 수요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 결론은 일정 정도의 경제 광역권별로 현재의 시도를 통폐합시켜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는 광역시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하나만 가지고서는 광역 경제권 계획을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거기에 필요한 도로, 거기에 필요한 용수, 거기에 필요한 각가지의 산업경제적인 광역행정적 수요를 도시행정만 가지고는 못 풀어냅니다. 또한 도행정으로도 또 독자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광역도시에는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목동이 소를 몰고 다닐 때 강줄기와 풀이 피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듯이
기업과 산업은 자본, 기술, 노동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노동 분야를 광역행정적 기능들이 또 도시의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독자적으로 광역경제적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국가의 5+2 경제광역권 개념이 있는데 대략 그런 광역경제청으로서의 시도의 통폐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하고 도와 광역행정은 광역행정답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땅 위의 사람들은 자기 시와 군에서 살아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자치로의 이행을 저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운영 구조를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매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겠다라고 한다면 헌법 개정의 이유를 너무 국수적으로 짜고 지연 말단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21세기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국가 시스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으로 우리가 이행을 더 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딱 36분 했어요. 6원만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저한테 어떤 말씀이든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 주제 이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특히 젊은 학생들 뭐든지 저한테 대화를 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